저 하나로 32명의 여자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요?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의 회의장에서 모든 여성의 뜨거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어요. 마을 대표 메이링이 단호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죠. 우리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남자다움이 필요해요. 거절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리와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을 때 그녀의 체온이 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욕망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젊은 여성들의 붉어진 얼굴과 할머니들의 의미심장한 미소 사이에서 제 앞에 놓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달콤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3명의 여인들에게 둘러싸인 유일한 한 남자의 운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내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는 새벽 3시. 눈을 비비며 스크린을 바라보니 또다시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날 반겼습니다. 12번째 디버깅 시도였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 게임 엔진의 버그를 잡으려고 시작한 일이 어느새 15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나 김민서, 31세 게임 개발자. 화려한 이력서와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 손가락 관절이 아파왔습니다. 진통제를 찾아 삼키면서 문득 생각했죠.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인가? 회사 로비에 붙은 포스터에는 디지털 세계를 창조하는 선구자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허나 내 일상은 창조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복되는 코드 작성과 버그 수정, 끝없는 회의와 밀려드는 데드라인. 창조자가 아닌 디지털 감옥의 죄수 같았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저 멀리 빌딩 숲 너머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습니다. 이 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보고 있을까? 반복되는 내 일상? 아니면 저 너머의 넓은 세상? 입사한 지 7년. 신입 시절의 열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게임 개발이 내 열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만든다는 사명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숫자로 이루어진 성과 측정과 반복되는 업데이트 사이클만 남았을 뿐. 온라인 게임 에버캐스트의 수석 개발자. 화려한 직함 뒤에는 지친 영혼이 숨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꾸준히 올랐지만 행복 지수는 정비례하지 않았어요. 고급 아파트, 외제차, 명품 시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내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대학 시절 바라본 히말라야의 설산이 떠올랐어요. 배낭여행 중 우연히 도착한 네팔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본 풍경은 내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죠. 그때 느꼈던 자유로움과 경이로움은 어디로 갔을까요? 컴퓨터를 끄고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여행 앨범을 꺼냈습니다. 26, 27, 29. 휴가 때마다 떠났던 짧은 여행들. 태국의 해변에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서, 네팔의 산길에서 찍은 사진들이 빛바랜 채로 남아 있었어요. 사진 속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미소가 사라진 건. 마지막 여행은 2년 전이었어요.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 승진을 준비하느라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처를 달래느라 핑계는 많았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10년이 더 지나면 어떤 모습일까? 아마 더 높은 직책, 더 비싼 차, 더 넓은 집. 하지만 더 커진 공허함도 함께겠죠. 다음 날 아침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정 과장의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그는 15년 차 개발자였어요. 한때는 업계의 혁신가로 불렸던 사람. 지금은 머리가 반쯤 빠지고 안경 너머로 생기 없는 눈동자만 남아 있었죠. 문득 그 모습이 15년 후에 내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새 프로젝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판타지 게임, 또 다른 몬스터들, 또 다른 마법 시스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게임. 반복과 복제의 연속이었어요. 민석 씨, 이번 프로젝트 핵심 개발팀으로 들어와요. 승진도 빨라질 거예요. 팀장의 제안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데스크로 돌아와 은밀히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중국 윈난성 오지 여행. 몇 달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역이었어요. 야오족이 사는 마을. 현대 문명과 거의 단절된 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그곳에 대한 이야기는 내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푸른 하늘 너머에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진짜 모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스크린 속 가상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야근해야 한다며? 왜 짐 싸는 거야? 동료 지훈의 목소리에 흠칫 놀랐어요. 퇴근 시간 몰래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주말에 잠깐 여행 갈까 해서. 내 대답에 지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영원히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 영원히 떠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내일은 내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나이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사표를 써내려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아니요, 흥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여권을 확인하고 중국 비자 신청 서류를 작성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7년간 모아둔 돈이면 1년은 넉넉히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설렜어요. 불확실함이 주는 짜릿함이란. 스마트폰을 꺼내 여행 관련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중국어 기초 회화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연봉, 탄탄한 커리어 패스를 모두 버리는 걸 미친 짓이라고 할 테죠. 하지만 더 미친 짓은 행복하지 않은 삶에 안주하는 것 아닐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이제는 다른 풍경이 보고 싶었습니다. 구름이 걸려있는 산봉우리, 끝없이 펼쳐진 초원,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오지의 마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가 사표를 제출하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첫걸음. 디지털 감옥에서의 탈출. 진짜 삶을 향한 여정.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들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31살, 새로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윈난성의 야오족 마을로 가는 첫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떠나기 전에 할 일은 단 하나, 사표를 내는 것뿐. 꿈속에서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야오족 마을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곳에서 나는 어떤 모험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알 수 없었지만 그 불확실함이 주는 설렘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곧 알람이 울릴 시간.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의 시작. 디지털 감옥에서의 탈출, 그리고 진짜 모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구이안 공항에 착륙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지도상으로는 윈난성과 맞닿아 있는 산악지대였어요. 처음 계획했던 윈난성 대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현지 여행 포럼에서 본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진짜 야오족의 전통 마을을 보고 싶다면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윈난이 아닌 구이저우의 깊은 산속으로 가라는 조언이었죠.
공항에서 만난 가이드 왕은 마른 체구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가진 40대 남성이었어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산에 대한 지식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내가 찾는 곳이 위험하다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내 고집을 꺾지는 못했어요. 한국 사람 여기 잘 안 와요. 왜 이런 곳에 오고 싶어요? 왕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세상에 갇혀 진짜 삶의 의미를 잊고 살아온 내 이야기를.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오래된 지프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흙길이 시작되자 차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요동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도시의 흔적은 빠르게 사라지고 대신 끝없는 녹색 산맥이 우리를 감싸 안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차를 더 이상 몰고 갈 수 없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어야 했어요. 배낭을 메고 산길에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원시의 자연.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발밑에는 이름 모를 식물들이 무성했어요. 귀를 기울이면 새들의 지저귐과 계곡물 소리가 어우러져 자연의 교향곡을 들려줬습니다. 왕은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나는 그 뒤를 묵묵히 따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7년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지낸 도시인의 몸은 자연의 고난을 견디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5째 날 우리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왕도 이 너머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산 너머에 야오족의 은둔 마을이 있다고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모험심에 불타는 내게는 오히려 흥분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돌아갈까요? 왕의 눈빛에서 불안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엿새째 아침 왕은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어 보였어요. 그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일만 더 가보고 돌아올게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왕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결국 내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비상식량과 물, 그리고 간단한 의약품을 챙겨 홀로 산길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을 경험했어요. 주변에는 인간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나 자신과 자연만이 존재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지도와 나침반을 의지해 방향을 잡으며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둘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볍게 시작된 비는 점점 거세졌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비닐 판초를 뒤집어 쓰고 간신히 걸었지만 이내 길을 잃었어요. 셋째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며칠 전부터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GPS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지도와 나침반만으로는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걸었지만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협곡 위에 놓인 낡은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무와 밧줄로 만든 이 다리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인간의 흔적이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리 건너편에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조심스럽게 다리 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계곡과 날카로운 바위들이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다리의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 그리고 느껴지는 급격한 기울어짐. 본능적으로 밧줄을 움켜잡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며 내 몸은 허공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의 감각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동시에 빛의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의 아파트, 회사 동료들,
부모님, 그리고 이제 영영 이루지 못할 꿈들. 쿵! 충격과 함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기 직전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목소리, 발소리, 그리고 다가오는 그림자들. 꿈과 현실 사이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고, 때로는 이국적인 허브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간간히 들려오는 낯선 언어의 대화. 여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나무로 만든 천장이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창문으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어요. 신음소리와 함께 다시 누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검은 머리카락에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공존했어요. 나는 영어와 간단한 중국어로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대신 손짓으로 물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오른쪽 다리와 3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여성들은 야생 약초와 전통 의술로 나를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그들과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지만 그림과 몸짓으로 조금씩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야오족의 마을이라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주민 모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32명의 여성만이 살고 있는 마을.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을의 대표로 보이는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메이링. 50대로 보이는 그녀는 다른 주민들보다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메이링은 어눌하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메이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도 충격일 테니까요. 내 이야기를 들은 메이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은 200년 이상 여성들만의 공동체로 유지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왔다고 했어요. 당신 달이 나으면 떠나야 해요. 메이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신비로운 마을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코딩과 디버깅에 지친 내 영혼은 이 고립된 공간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의 풍경이 보였어요. 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집들, 텃밭과 가축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여성들.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이곳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이 떠난 후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우연히 발견한 이 마을은 마치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내 소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창밖으로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여성들의 노랫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흘러왔어요.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 그리고 이 경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 김민석의 진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 다리가 서서히 나아가면서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마을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처음 보는 풍경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밭에서는 여성들이 땀을 흘리며 작물을 가꾸고 있었고 몇몇 오두막에서는 아름다운 자수와 직물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재주가 놀라웠습니다. 마을에는 총 32명의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부터 어린 소녀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성들이 일을 하러 나간 것으로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메이린과 조금씩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마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녀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정말로 남성이 없었어요. 15년 전 마을의 모든 남성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다 지쳤어요. 이제는 우리끼리 살아요. 메이링의 목소리에 담긴 체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대 문명의 유혹에 남성들이 떠난 후 여성들만 남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급자족하는 생활.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랜턴에 의지해 생활했고 의약품이나 현대적 편의시설은 전혀 없었어요. 아픈 사람이 생기면 전통 약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은 풍부했지만 다른 필수품들은 부족해 보였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나 젊은 여성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다리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이제는 목발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조금씩 쌓여갔어요. 특히 리우라는 젊은 여성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항상 내게 외부 세계에 대해 물었어요. 당신이 살던 곳은 어떤 곳인가요? 리우의 질문에 서울의 모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층 빌딩, 지하철, 스마트폰. 그녀의 눈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이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을 둘러보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여성들은 놀라운 수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수, 직물, 도자기.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야오족 특유의 자수는 정교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런 작품들이 외부 세계에 알려진다면 분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메이링의 오두막에서 마을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한 여성이 아파서 도시의 병원에 가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의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수공예품을 팔기 위해 가끔 멀리 시장에 나가지만 죗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게임 개발자로서의 내 기술,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지식, 온라인 비즈니스 경험. 이 모든 것이 마을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아침이 밝자마자 메이링을 찾아갔어요. 당신, 무슨 말하는 거예요? 메이링의 표정은 의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SNS 마케팅. 이런 단어들은 그녀에게 외계어나 다름없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마을의 수공예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그들의 이야기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면 가치가 더해질 거라고. 우리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모르는데. 메이링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을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하니까요. 내 제안은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일단 작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가진 노트북으로 샘플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메이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른 마을 여성들과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32명의 여성들이 모여 내 제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견은 갈렸어요. 젊은 여성들은 호기심과 기대로 눈을 빛냈지만 나이든 여성들은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통이 사라질까 두려워요. 한 할머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디지털화는 때로 전통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알릴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자수 기법이나 전통 노래를 영상으로 기록하면 후대에 전하기 더 쉬워질 거라고. 결국 마을은 내 제안을 시험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과 작은 태양열 충전기가 내 유일한 도구였어요. 가까운 도시까지 가서 위성 인터넷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리우와 2명의 젊은 여성이 동행하기로 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기본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했습니다. 야오의 손길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였어요. 리우와 몇몇 젊은 여성들은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데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리우는 디지털 마케팅에 타고난 감각이 있었어요. 그녀가 찍은 사진들은 제품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흥분은 잊을 수 없어요. 베이징에 사는 한 여성이 야오족 자수 스카프를 주문했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팔던 가격의 3배였어요. 마을 여성들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SNS 계정을 만들어 야오족 여성들의 일상과 수공예 과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런 전통적인 삶의 모습은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갔어요. 팔로워 수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주문도 늘어났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첫 수익금으로 마을에 작은 컴퓨터실을 마련했어요.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고 인터넷 연결을 안정화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디지털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와 지혜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기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메이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경계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마을 공동체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의료와 교육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변하고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메이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야오족 여성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 기술의 혜택을 받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야오의 손길 브랜드는 점점 인지도를 얻어갔어요.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 여성들만의 공동체 이야기, 세대를 이어온 전통 기술. 이 모든 것이 현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가치와 이야기를 팔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면서 내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복 후 떠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여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디지털 세상에서 지친 내 영혼이 이 작은 마을에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내게 물었어요. 정말 떠날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 담긴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찾던 진짜 모험, 진짜 삶의 의미는 어쩌면 이곳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게임 개발자에서 중국 오지 마을의 디지털 혁명가로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길을 잃어야만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6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협동조합 야오의 손길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온라인 판매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품었던 불안과 의심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마을 여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컴퓨터실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어요. 어린 소녀들은 디지털 세계를 배우며 눈을 빛냈고 젊은 여성들은 마케팅과 판매 기술을 익혔습니다. 노인들은 그들의 이야기와 지혜를 디지털 아카이브에 기록했어요.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을 여성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졌어요. 특히 리와와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28살로
마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자수장인이었어요. 섬세한 손길과 예술적 감각을 지닌 리와는 협동조합의 디자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새로운 디자인을 논의하고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고객 피드백을 분석하면서 리와의 눈빛에서 종종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나 친근감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 깊은 감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만이 아니었어요. 마을의 다른 젊은 여성들도 비슷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마을의 유일한 남성으로서 나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내 역할은 분명했어요. 디지털 혁명을 돕는 조력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오고 마을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어요. 작년보다 많은 주물량에 맞춰 생산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여성들은 밤늦게까지 작업했고 수익도 그만큼 증가했어요. 경제적 안정이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마을에 작은 의료실이 생겼고 도시에서 선생님을 초빙해 아이들에게 정규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번영 아래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메이링의 오두막에서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협동조합의 다음 단계 계획에 관한 논의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메이링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후손의 문제였습니다. 마을에는 12명의 가임기 여성이 있었지만 아이를 낳을 기회가 없었어요. 남성들이 떠난 지 15년 마을에 태어난 마지막 아이는 14살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마을은 서서히 소멸할 운명이었어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리와가 일어섰어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했어요. 그녀는 마을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리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단순히 리와만이 아니라 원하는 가임기 여성들 모두에게 마을의 존속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귀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정말 지금 내가 들은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리와의 진지한 눈빛과 주변 여성들의 긴장된 표정을 보니 이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메이링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갑자기 나온 제안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라고 했어요. 마을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했다고. 물론 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강요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메이링은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 돌아와 밤새 생각했어요. 이 제안은 내가 예상했던 모든 상황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게임 개발자로 일하던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마을과 여성들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내가 온 이후로 그들의 삶은 많이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 나도 변화했어요. 이곳은 이제 내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와가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은
어제의 긴장감 대신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웠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을의 현실은 절박하다고 그녀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야오족의 지혜와 문화가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했어요. 리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여성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나는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배웠어요. 물질적 풍요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일부는 이것이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일부는 마을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청년 여성들과 노인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문제이자 미래였으니까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메이링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을의 미래를 위해 원하는 여성들에 한해서 이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내동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내게 마지막 결정권을 주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내게로 향했어요. 리화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고 메이링의 표정에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노인들은 깊은 주름 사이로 지혜를 전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마을과 여성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면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으니까요. 새로운 삶의 의미,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 잊고 있던 인간적 따뜻함.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 계획에 동의한다고.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어떤 형태의 강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그들의 미래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메이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여성들의 표정에도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안도, 기대, 불안, 감사.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운명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한 결정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마을과 함께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에서 벗어나 찾아온 이오지 마을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디지털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미래를 위한, 야오족의 존속을 위한, 그리고 어쩌면 내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여정으로.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메이링의 오두막은 평소보다 더 많은 여성들로 가득 찼어요. 오늘의 주제는 단 하나, 새 생명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결정 이후 한 달 동안 마을에서는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어요. 리화는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을의 여성 중 23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 모두 가임기 여성들이었죠. 각자의 건강 상태, 나이,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순서를 정했어요. 모든 과정은 철저히 자발적이었고 어떤 형태의 강요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마을에서 유일한 의료 지식을 가진 웨이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웨이 할머니는 전통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임신과 출산에 관한 조언을 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수익금으로 도시의 의사를 정기적으로 초빙하기로 했어요. 매월 한 번씩 의사가 마을을 방문해 임산부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출산 때는 조산사가 상주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격 의료 상담도 준비했어요. 그 누구의 건강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는 순서였어요. 누가 먼저 임신을 시도할 것인지. 이 문제는 여성들 스스로가 결정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그리고 자원자 순으로 정했어요. 첫 번째는 리화였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제안자이자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인지, 이 계획이 정말 마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을 여성들의 진지한 눈빛과 결연한 태도를 보며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첫 달 어색함과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리화와 함께하는 시간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유대감과 애정이 자라났어요. 리화는 단순히 마을의 미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리화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성공을 넘어 마을의 미래에 대한 첫 번째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메이링은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고 모든 여성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요. 순서에 따라 한 달에 2~3명의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특별한 케어를 받았고 나머지 여성들은 그들을 지원했어요. 6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명이 넘는 여성들이 임신에 성공했어요. 이전에는 고요했던 마을이 이제는 임산부들의 웃음소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시에서 온 의사는 모든 임산부들이 건강하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작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여성들은 아기 옷을 만들고 요람을 준비하고 출산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협동조합 야호의 손길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수익금은 모두 임산부들과 아기들을 위한 준비에 사용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리화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어요. 그녀의 배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 안에서 자라는 생명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밤마다 리화의 배에 손을 얹고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는 순간은 마법과도 같았어요. 서울의 빌딩 숲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마을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시에서 2명의 조산사가 도착했어요. 메이링의 집 옆에 있는 큰 오두막을 개조해 임시 산부인과로 만들었습니다. 의약품, 응급장비,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어요. 리화의 진통이 시작된 그날 밤 마을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산사들과 웨이 할머니가 분주히 움직였고 나는 오두막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밤새 이어진 진통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딸 새벽이 태어났습니다. 새벽이는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까맣고 동그란 눈에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안았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라 한 생명의 아버지이자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새벽이의 탄생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마을에는 연일 출산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1명, 때로는 2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고르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했어요. 작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는 23명의 새 생명이 더해졌어요. 과거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이제 마을은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두막마다 새 생명의 숨결이 느껴졌고 여성들의 얼굴에는 모성의 기쁨이 빛났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야오의 손길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이제는 야오족 전통 자수뿐만 아니라 아기용품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옷, 이불, 장난감 모두 야오족 전통 문양과 자연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었어요. 온라인에서의 반응은 뜨거웠고 주문은 계속해서 밀려들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전통의 조화는 마을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는 블로그와 SNS를 통해 마을의 이야기를 세계와 공유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야오족 여성들만의 공동체가 어떻게 현대 기술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지 보여주었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난 지 6개월,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과거의 고요함과 쓸쓸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생기와 활력이 넘쳤습니다. 아침이면 아기들을 안고 있는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녁이면 전통 노래를 부르며 다음 세대에게 야오족의 문화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웠던 아빠라는 역할이 이제는 내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새벽이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랐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내게 끝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리화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공식적인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비록 법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었지만 마을의 모든 아이들은 나를 아빠로 여겼고 나 역시 그들을 내 아이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본적인 과학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내 역할이었어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마을에 남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은 더욱 확장되었어요. 이제는 인근 마을의 여성들도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생산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서 마을의 인프라도 개선되었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해졌고 정수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도 세워졌어요. 현대적 교육과 전통 문화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가끔은 서울의 빌딩 숲이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편리한 도시 생활, 다양한 음식, 영화관. 하지만 그런 그리움은 새벽이의 웃음소리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내가 찾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도시가 아닌 이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게임 개발자로서의 내 과거는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어요. 23명의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고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치는 모습은 마을에 끝없는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엄마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갔고 할머니들은 전통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문화를 전수했습니다. 리화와 나는 두 번째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배는 다시 한번 생명으로 부풀어 올랐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메이링은 마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더 많은 가족들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디지털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시작한 내 여행은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야오족 여성들만의 마을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게임 개발자가 아닌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의 나를. 새벽이가 뛰어오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내 얼굴을 만졌어요. 그 순간 모든 의심과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화려한 그래픽이 아닌 이 작은 손길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한번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